itself. We have to have the most competent people in our country. We need competent people. AIP unleashes the power of large language models and cutting-edge AI for defense and military organization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핵심 측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방위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2기의 정책과 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이 세계 시장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블루닷 AI의 강정수 연구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2기 실리콘밸리 거물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러던데 어떤 인물들이에요? 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첫 발을 떼는 가운데 새 행정부의 주요 직책에 머스크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의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백악관의 인공지능 가상화폐 차례로 데이비드 섹스 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를 지명했는데요. 이 섹스는 과거 실리콘밸리에서 머스크와 함께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을 공동 창업해 성공시킨 뒤 끈끈한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페이팔 마피아로 불려온 멤버 중 한 명입니다. 또 이 페이팔 공동 창립자인 켄 하워리도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이 됐고요.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둔 벤처 캐피탈 앤데리슨 호로위츠 출신의 스콧 쿠퍼와 스리람 크리슈난도 행정부에 입성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다수의 지명자들이 머스크와 관련된 실리콘밸리 인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크랑 크리슈나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하고 인공지능 선임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은 인사들, 심지어 머스크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나 백악관 전반적으로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을 누굴 눈여겨보십니까? 우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분들의 경력을 보면은 반복되고 있는 나오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팔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앤드리스 호로위츠가 있죠. 페이팔을 창업을 했던 사람 피터 틸. 피터 틸은 제이드 벤스 지금 미국 부통령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크 세력으로서는 피터 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페이팔 마피아를 통해서 데이비드 섹스라든지 켄 하워리라는 사람들을 이제 진출시킨 거고요.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이 그들 출신들을 갖다가 실무자들 갖다가 여기다 전진 배치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마크 앤더슨이라든지 피터 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일론 머스크, 즉 실리콘밸리가 사실상의 권력을 획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피터 틸, 마크 앤더슨,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세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탁된 사람들 외에도 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테크 거물들이 잇따라 기부금 내고 이러면서 만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백악관 입성 확정 이후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거액의 기부를 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기부했던 빌 게이츠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는 1기 때는 모든 사람이 나와 싸웠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100만 냈다. 그래서 정의선 현대 회장도 만나고 싶어 한다 얘기 나오는데, 그 정도 지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정말 운명을 군 이 국면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AI 투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2024년에 2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만 $800억 투자하려고 해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전환기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그냥 너네 조금 규제 좀 하고 더 하고 싶어 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통령한테 잘 보인다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산업의 운명이 지금 바뀌고 있는 AI 경제로서의 전환 국면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더 투자할 건데 무조건 대통령하고 친해져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지금 빅테크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때는 테크 기업들하고 트럼프하고 약간 좀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번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전기를 읽어보면 지난 선거인 바이든과 트럼프 선거에서는 바이든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지금 1980년대 산업 규제 방식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분파가 형성이 됩니다. 효과적 가속주의라고 해서 일기 때는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 어떻게 뭘로요? 뭐 중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싼데 여기서 제조업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원료인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위를 완전히 배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산업지형의 재편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 파트너가 흔히 말하는 오일 생산하고 가스 생산하고 있었던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을 높여낼 수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트럼프가 눈을 뜬 거고 여기에 둘이 궁합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러한 작품들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다른 세계 시대의 변화, AI로 성큼 다가선 시대, 실리콘밸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트럼프의 밀착,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커질 거고 산업 전반에서의 그런 AI라든가 IT 부분을 적용하는 것들을 확산함에 있어서 정부가 같이 규제를 풀고 같이 간다 이런 측면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IT 신생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IT 영역을 넘어서서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정부 산업으로도 확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군수 방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방산 말씀을 하셨는데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방산에 뛰어들고 있다.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죠. 첫 번째 각도는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것이 도지라고 하는 일종의 경제 효율성 위원회죠. 이런데 돈을 예산을 2조 달러를 깎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2조 달러를 그럼 어디서 깎을 수 있을까? 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줄일 수도 없고요. 많지도 않고요. 의료보험 워낙 미국이 흔히 말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서 더 깎을 예산도 없고요. 인건비에서 좀 깎겠죠. 인건비도 깎아서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7급, 8급, 9급 공무원들 인건비를 깎아봤자 얼마를 깎겠어요. 결국은 고위직 임금을 좀 깎을 거고요. 그래서 고위직에 대한 재편이 일어날 거고 이걸 위해서는 AI 정부라고 하는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 구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깎을 수 있는 것이 방산이에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방산의 패러다임이 2차 대전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 2차 대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입증이 됐고 2022년 미국 국방성이 전략을 수정하고 2024년 10월 달에 메모랜덤을 통해서 국방선 자체가 AI 드리븐 되면서 새로운 국방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타임즈가 2024년 2월 달에 뭐라고 하냐면 The First AI War라고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군산 방위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특집으로 실어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계속해서 보도를 하면서 미국 국방성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맞아떨어진 거고 즉 소프트웨어는 없는 하드웨어만 있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데들은 같이 못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실리콘밸리의 방산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논쟁이 됐었죠. 12월에 F-35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정말 화도 났거든요. 특히 이 방산 좋아하시는 분들 F-35를 무시해. 근데 사실은 스텔스 기능이 레이더에서는 작동하지만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국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링크의 위력을 받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빠른 속도로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F-35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텔스 기능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만 봤는데 그 반대편인 사실은 정부 입장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뭐 방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부에서 그런 걸 안 받아들이거나 하면은 어렵잖아요. DIU라고 하는 조직을 좀 인상적으로 보는데 이 조직을
조직은 사실 2015년에 설립된 조직이고 이 조직이 군이 실리콘밸리의 제도라든가 기술을 협업을 해서 군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군 조직을 개편하거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미국 쪽에서는 준비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시발점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 강화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테크 기업들이 방산에 뛰어들고 있는데 근데 원래 미국 방위산업체는 전통 방산 기업들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고 과점해 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미 방산 시장은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언 등 5대 방산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방위 산업체들이 국방부와 장기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이 탱크와 전투기, 전함 등을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미 국방부의 예산은 약 8,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주요 무기 시스템 중 74%에서 빅5 중 적어도 한 개사 이상이 주 계약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는 과점 체제로 이 경쟁과 혁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프라임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전통 방산 기업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산 기업에는 엄청나게 예비역 장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후원 엄청나게 했어요. 선거운동도 합법적으로 미국 후원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자기네들을 지금 치겠다는데 먹고 살 거를 빼겠다는데 왜요? 드론 로키드 마틴도 드론 잘 만들어요. 다만 AI가 없는 드론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그리고 하나 만드는 데마다 1억 달러, 2억 달러 드론 하나 만드는 데 받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는 $10,000짜리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탱크를 공격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1기 행정부면은 오히려 힘있게 방산 산업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기를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가능성으로나마. 2기잖아요. 2기면 초기 집권차 1차년, 2차년 정도만 힘이 있고 3, 4년 가면은 레임덕이 반드시 올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업체는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거예요. 저 실리콘밸리에 오고 있는 저 힘들 충분히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일론 머스크 다른 비리 좀 터트리고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를 흔들게 될 거고 일론 머스크를 흔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변함은 없지만 이런 관계는 생길 수 있죠. 그럼 로키드 마틴이 실리콘밸리를 M&A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어레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안드리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자신의 주가로는 시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앤더슨 호로위치에서 엄청나게 방산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에 몇 개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 전선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미군 관련되는 자료들을 좀 많이 보는데요. 미군은 인상적인 게 상시 전쟁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에서 우리가 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미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미국을 다른 방식으로 압도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2020년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함정을 찍어내는데 함정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이미 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러한 일환으로서 AI를 비롯한 것 새로운 군사 전략을 가져가야겠다 했고 우주, 자율주행, 클라우드를 기본 인프라로 깔고 AI로 전체 무기 시스템들을 하나로 네트워크로 잡아서 이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자. 그래서 수많은 함정들을 찍어내지 못해도 수많은 드론으로 공격하자 하는 전략들이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군 내부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방산 시장을 공략하는 테크 기업들의 무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미군에서 이제 전략 문서를 밝히면서 거기 나오는 인상적인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Faster Production, Cheaper Produc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 기업들이 이거 못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현무가 1,000대가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죠. 1,000대가 없겠지만 북한을 향해서 1,000대 쐈어요. 근데 북한이 안 무너져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1,000대가 언제 또 만들어요? 한 2년 걸릴 거예요. 2년 있다 전쟁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드론이라는 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보는 드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도 100만 대의 가미가제 드론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가미가제 드론이죠. 즉 마분지로 심지어는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탱크하고 가서 자살 공격을 하는. 여기에 러시아가 놀라서 중국으로부터 드론 기술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러한 양식도 생기는 거죠. 자, 크루즈 미사일도 드론으로 바뀝니다. 크루즈 미사일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걸 비싼 것을 비싸게 느리게 생산하는 것보다는 드론처럼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자. 이것이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론처럼 날아가서 하는 거죠. 드론 모두에게 AI가 탑재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드로이드 납품하고 있는 모든 기계에는 라티스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운영체계가 들어가면 바로 팔란티어랑 연결이 됩니다. 이 팔란티어랑 연결돼서 전장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운영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치퍼하고 패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듈 생산 방식을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듈 생산 방식은 뭐냐면 민간에도 있는 부품이에요. 민간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치퍼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부품은 민간 거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빨리, 싸게, 효율적으로 네. 이게 전장에서도 이제 통용이 될 것이다. 방산시장에서 그럼 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봅니까? 네, 방산시장을 공략하는 테크 기업들의 무기의 특징은 이 첨단 기술력과 저렴한 비용, 재빠른 공급입니다. 최근 군사작전에 활용되고 있는 AI 드론은 일부 사양이 이 기존 전투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실드 AI의 무인 항공기 VB-8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이 업체의 AI 하이브 마인드가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한 대에 1억 달러에 달하는 전투기의 전투력을 50만 달러짜리 드론이 대체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저는 이거를 사실은 최근에 자동차 시장의 움직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자동차 하면은 소음이 안 난다든가 승차감이나 뭐 엔진의 파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강했다면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이 되면서 전혀 관련이 없었던 테슬라라든가 뭐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형태들이 군수 분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또 유리한 환경들이 이 군수 관련 기업들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AI 기술이 육해공은 물론이고 군 지휘까지 활용되는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까? 군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적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무기를 공격할 수 있다 아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정확한 위치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적은 화력으로도 강력한 파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겁니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전쟁 과정에서도 이런 AI를 지금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공군이 가서 이제 하마스의 주요 지역들을 폭격을 할 때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각 사람들을 인공지능으로 확인을 해서 얘는 하마스 대원인지 아닌지 민간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폭격의 빈도를 훨씬 더 높이고 그로 인한 효과를 훨씬 더 높였다라는 것들이 이미 지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곳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 세계인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패러다임을 바꾸는군요. 완전히 바꿨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팔란티어의 대표인 알렉스 카프가 직접 키예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젤렌스키를 만난 다음에 무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 모든 정보를 갖겠다. 지금 훈련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이동하는 것일까 막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자 그럼 우리 공격하면 어디로 공격하면 어떤 효과 이거 결정나는데 보통 2-3시간 걸려요. 근데 팔란티어가 이것을 다 해주는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즉 모든 데이터를 온톨로지에 의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것이 심지어는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배경으로 등장한 탱크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서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여기에는 또 스타링크가 없었으면 또 안 됐죠. 그리고 전쟁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교육은 진행돼야 되고 아이들은 보호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처럼 서울시에서 우선 큰일 나면은 무작위적으로 메시지 보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부터 먼저 보내서 이들부터 대피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팔란티어뿐만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험이 됐습니다. 여기에 AI 기업들이 엄청나게 갔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브레이브1 우크라이나 공식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 세계 AI 기업들이 리스트가 됐는데요. 2,000개가 넘습니다. 이 테크
기업들의 방산 진출이 이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스타트업과 협업해 차세대 국방용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팔란티어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00%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1,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대 전통 방산 기업들을 넘어섰습니다. 전장 상황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였을 때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라고 하는 감시라든가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우주 시스템, 자율주행,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이 인프라들을 갖춰진 기반 하에서 아까 얘기했던 팔란티어 같은 AI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최적화되는 것들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중심의 어떠한 기존의 대형 방산 기업들이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시켜주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군사 무기 시스템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업 가치를 상승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자동차 시장에서 얘기했던 테슬라나 샤오미가 전통 자동차 업체보다 훨씬 큰 시가총액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릴 같은 경우에 앤더슨 호로위츠가 투자한 회사죠. 실리콘밸리가 투자한 회사. 요즘 바라쿠다라고 하는 새로운 크루즈 미사일도 되고 공격용 드론도 되는 것도 만들어냈지만 퓨리라고 해서 왜냐하면 F-35가 7대가 편대를 구성을 하는 거죠. 또는 5대가 구성을 하는 건데 인간이 조종하는 건 한 대만 구성하고 나머지는 무인 항공기가 AI가 조종되는 항공기가 나는데 이 속도가 마하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퓨리라고 하는 안드로이드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은 천천히 날아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하 속도로 날아갑니다. F-35하고 같은 속도로 날아가서 옆에서 편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요국들의 지금 AI 방산 기술 현황은 어떻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에서 AI 암스 레이스가 작동하고 있다. 즉 암스 레이스라는 것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을 얘기하는 건데 AI와 관련된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3년부터 46년까지 핵폭탄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오펜하이어 영화의 그 배경이 됐던 강제로 과학자들 전 세계에서 끌고 와서 모아놓고 이 단기간에 핵 능력을 증폭시켰던 것이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한다라면 지금 트럼프의 공약에는 맨하탄 프로젝트 for AI 디펜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미안하지만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거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특수부대를 중국에 보내서 그 드론 기술을 배워왔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이것은 재편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확산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023년 8월 28일 날 이제 이런 AI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좀 인상적인 게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리케이터라는 게 복제기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싸고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복제기를 왕창 찍어내서 전선에 투입을 하겠다. 근데 이게 계획이 18개월 이내에 실제 배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모든 전장에 복제 가능한 다수의 이런 복제기들을 만들어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3년 8월에 이제 국방부 차관께서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미군이 그렇게 나가겠다. 근데 2024년 6월 10일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인도태평양 사령관께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통해서 지옥도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하셨어요. 이 지옥도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대만 근처로 이제 상륙을 하려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함정이라든가 비행기들이 올 텐데 이것들을 수천 대 무인 잠수함, 무인 드론, 수상함들을 돌격해서 먼저 초반에 다 파괴시키고 가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 발표를 했다는 거는 아까 앞에 했던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가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실전 배치가 어느 정도 돼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 방산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 미 중에 비해 빅테크 수도 적고 군의 움직임도 느린 편입니다. AI 군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이제 막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다족보행 로봇은 과학기술 강군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무인 전투체계 장비 중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선보인 이 사족보행 로봇은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최대 시속 12km를 이동하면서 단차가 있는 계단을 비롯해서 수직 장애물도 민첩하게 오를 수 있어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통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고 AI 방산에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이거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전장 중에 하나가 아시아 전장이고 아시아 전장에서 한국군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군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미 미국군이 아까 다양한 AI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한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호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소프트웨어나 AI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2024년 4월에 국방 AI 센터를 창설했다라든가 뭐 2024년 7월에 그 휴전선 일대에 유무인 인공지능 경계센터 같은 걸 개소한다라든가 그리고 뭐 드론 작전 사령부 같은 걸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하드웨어적에서 기존 방산들이 생산이나 병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국군들이 지금 일부 같이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뉴스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저희가 지금 약하지만 미국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AI 네트워크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은 미국이 할 수 없는 영역과 다른 부분에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기회로 가려고 하면요 위기의식이 더 절실하고 절박해야 됩니다. 한국도 하고 있죠. 근데 뭐 네트워크 연결해야 되는데 AI라고 한다면 한국의 국방부가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고 있느냐? 전혀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스타링크를 미국 스페이스 X하고 계약을 했느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한국도 가야 될 부분이 많고요. 방산 또한 마찬가지고 한국 드론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드론 날라오면 그거 AI로 판단하나요? 사람 눈으로 아직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팔란티어하고 손을 잡고 안드릴과 손을 잡아서 AI 드론 방어 체계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새하고 드론하고 구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에 이제야 미국도 드론을 방해함에 있어서 AI 기업들이 이제 12월에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드론 부대 있죠. 되게 훌륭하시고 되게 노력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해군 AI 할 거 아니요? 항공모함 더 갖고 싶을걸요? 모든 별들은? 그러니까 뭔가 더욱더 큰 거 갖고 싶고 재래식 무기 한번 더 멋지게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군 수뇌부들이 갖고 있는데 군 수뇌부들의 제가 보기에는 AI 죄송한 얘기지만 리터러시 평가하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좀 낮을 거라고 봐요. AI 부대 하나 정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중심. 센트릭이라는 거죠. AI 중심으로 어떻게 전략적인 그러니까 방어 전략과 군사 전략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혁신적인 문서가 아직 우리나라 국방부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체 국방 전략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이제는 틀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틀어주는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몇 년간의 저는 실패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전쟁에도 최소한의 윤리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AI 기술로 탑재된 무기가 전쟁에서 소용이 될 때 이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 것인가? 뭐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AI 자동 소총 영상 이게 또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영상으로 개발자가 AI 소총의 발사 명령을 내리자 소총이 이에 반응에 조준하고 총알을 발사하는 모습인데요. 이 오픈 AI는 성명을 통해서 이를 만든 개발자들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픈 AI는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이 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이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가 스럽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했을 때 아까 썼을 때 썼던 AI 이름이 가스펠입니다. 이름도 되게 애꿎은데요.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에 2대 정도를 발사하던 것을 하루에 100대를 발사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민간인 사상도 많이 났어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불투명한 건 뭐냐면 얼마나 확실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80% 확률을 가지고 미사일을 쏜 건지 50% 갖고도 쏜 건지 40% 갖고 쏜 건지 이걸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유엔도 2023년 11월에 이 AI와 관련된 레졸루션, 그러니까 이 결의안을 냈습니다. 즉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 지금도 최종 결정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어의 그 디지털 킬체인에도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해요. 2명이 해서 그렇지. 2명이 100발 쏘는 걸 하루 만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결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확률에서 민간인 피해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간인 사상과 피해의 그 확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AI 기술을 쓸 수 없다든지 공격할 수 없다든지에 대한 이러한 결의안이 조금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트럼프는 AI 기술 개발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2년 동안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AI 발전시킬 겁니다. 규제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정부에서. 안 그러면 캐나다를 어떻게 51대 주로 만들겠다는 이런 상상을 하고 자기 아들 가가지고 캐나다 방문하고 그린란드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일반적인 기대 수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산업적 이해하고 또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실리콘밸리가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산업 간에 있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고 이건 무조건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AI 규제는 미국에서는 완전히 사그라들 거고 이러한 경쟁들이 가속화되면 중국 또한 여기에 보조를 맞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보 되는 건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AI 법안 이런 거 뭐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사실은 AI 제대로 성장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보다는 지금 성장론으로 세계가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AI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또 우리의 생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왜 AI가 이렇게 확산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사실 한국도 그러한 인구 감소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죠. 사실 군이 이런 AI를 도입하는 거에서 최근 고민 중에 하나가 가장 젊은 사람들이 유치원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이 이제 군이거든요. 몇 년 안에 급격한 군자원 감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대응을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있던 레거시 생산 시스템, 그 레거시 군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큰데 인구 문제와 관련된 급격한 감소는 사실 한국이 굉장히 많은 기업,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닥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아직도 정부 사람들 만나보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10년 전에 그 몽상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고요. 우선 그런 걸 좀 버릴 필요가 있고요. 우선 AI 경제는 여러 가지 층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층위가 있죠. 반도체라고 하는 층위가 있고 데이터 센터라는 한국은 AI 데이터 센터도 못 줘요. 뭐 다 아리백에 다 관련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도 없고 뭐 핵에너지도 없고 뭐 무슨 데이터 센터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레이어가 존재하는 거 그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겨우 여기다 지금 숟가락 정도 얹고 있는데 네이버도 1년 전에 한번 업데이트하고 나서 감감무소식이잖아요. 지금 AI 세계에서 1년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매달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미 저는 여기에서의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빅테크 4개 기업이 2024년에 2천억 달러를 AI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 기업만 8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데가 쫓아갈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고속도로가 낮은 것이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위에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버스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이러면서 물류가 바뀌고 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충분히 어플리케이션 시장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LLM, 거대 언어 모델은 못 만들고 월드 모델은 못 만들어도 이것을 방산에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또 한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시장, 응용 시장, 스마트폰으로 실제는 앱 시장이죠. 이건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 우월주의에 대한 손이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AI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비스 부분에서 다양한 경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기존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자율주행을 얼마나 빨리 도입해낼 것인가.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된 AI 기술인데 세계 AI 군사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K 방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